과학톡 최명입니다. 인간이 상상하는 미지의 세계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우주? 아니면 목성 탐사선? 그런데 우리와 가까운 곳에 또 하나의 미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지구에 있는 바닷속 심해인데요. 오늘 과학톡은 지구인도 모르는 또 다른 지구, 심해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은 바다, 이 심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바다라고 하면 오대양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바다를 5개로 나눈 이유가 있을까요? 예, 사실 바다는 이렇게 나눠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는 그 땅은 유라시아 대륙, 그리고 뭐 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섬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다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구본을 보시면 바다는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바닷물은 그 전 세계 바다를 약 1000년에 걸쳐서 한 바퀴를 쭉 돕니다. 그래서 지극히 이거는 오대양을 나누는 거는 사람이 육지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누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 지구가 푸르게 보이는 이유도 지구의 70%가 바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다른 행성과 달리 이렇게 지구에 바다가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우주에서 보면 마치 그 푸르게 빛나는 보석처럼 지구가 보입니다.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우리가 푸르게 보이는 거는 물이 많기 때문이고 만약에 물이 없다면 그렇게 푸르게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그 많은 물은 어디서 왔느냐? 이게 지구가 지금 나이가 한 46억 년 정도 됐는데요. 그 전에 돌아가서 우리가 지구가 어떻게 생기고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질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죠. 그렇지만 지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수축하는 과정에 우리가 화산 활동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수증기가 대기로 올라갔다가 차가워지면서 이제 비로 내려서 결국은 그 물이 고인 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이 유일하게 태양계 내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지구가 유일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정말 활력이 넘치는 그런 행성이 된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지구가 태양과 적절한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다가 된 것이고 또 바다가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이제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사실 네, 그렇죠. 생명체가 물이 없었으면은 지금 이렇게 번성해서 있을 수 있나 하는 아마 그래서 이 바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지구가 생기고부터 바다가 생김으로써 모든 생명체가 거기서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 생물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리활동, 이거는 물이 있어야지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물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생명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바다 같은 경우에는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태어난 그런 생명체의 고향이 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화석이라든지 아니면 생물이 쭉 진화해 온 것을 보면 이게 바다에서 지구상에 생명체가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추측할 수가 있죠. 그 물리적인 거리로 보면 사실은 우주라는 공간이 훨씬 더 멀고요. 바다라는 공간이 좀 더 우리한테는 가까운 공간인데 막상 이번에 이제 바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바다에 대해서 더 많이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이 바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좀 동경의 대상인 것 같고 또 우주를 탐험하듯이 바다를 또 탐험하는 이런 기술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뭐 두려운 감정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마 가장 큰 것이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호흡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사람도 보면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디에 있습니까? 양수에 있죠. 예, 물속에 있죠. 사실 애들이 태어나서 물에 넣어놓으면 물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습니다. 자유롭거든요. 원래 자기가 있던 그런 고향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공기 중에서 허파 호흡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상당히 그 두려운 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래에 그 과학자들이 인공아감이나 이런 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인공아감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 더 이상 이제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은 없어지고 오히려 바다가 굉장히 그 친근한 공간이 되고 더 자유롭게 우리 그 놀이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바다에 대해서 이제 이 두려움을 갖게 된 거는 그 부모님들의 역할이 큰 것 같아요. 그 아이들한테 물 조심해라. 맞습니다. 높은 데 가지 말고 물 조심해라. 그 두 가지만 지켜도 오래 산다.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을 그 무서워하는데 사실 물이 무섭죠.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인공 아감이라든지 또 잠수복 같은 거를 입으면 잠수복 입고서 있는 경우에는 뭐 빠져도 그렇게 가서 구경하고 올라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뭐 두렵게 생각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바닷물은 굉장히 짜잖아요. 네. 바닷물이 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여름에 해수욕장 가가지고 뭐 헤엄치다가 파도 밀려오면 짠물 한 번쯤은 다 아마 맛을 보셨을 겁니다. 바닷물 왜 이렇게 짜지?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제가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항상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소금 만드는 요술 맷돌이 바다에 빠져서 그래. 지금 소금을 만들어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맷돌이 있습니까? 예, 그럼요. 맷돌이 있죠. 그 심해에 있습니까? 심해? 예, 심해에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바닷물이 짠 그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육상에 있는 이런 암석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염분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이게 비가 와서 거기 녹아가지고 그 바다로 운반이 되고 또 바닷물이 증발이 되면은 물만 증발이 되고 그 염분들은 남아서 이제 짜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요술 맷돌처럼 바닷속에서 계속 염분을 공급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열수 분출공이라고 열수, 뜨거운 물이 분출, 솟아나오는 구멍이다. 그런 그 곳이 있습니다. 열수는 좀 차가운, 아주 무척 차가운 그런 물로 포함이 됐네? 아니요, 꼭 그렇진 않고요. 네. 특이한 이제 다양한 그런 화학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거기서 계속 이제 염분 공급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 가지 그 이유로 인해서 바닷물이 이제 그 짭니다. 그래서 요술 맷돌이 뭐 동화 속에 나오는 그냥 허튼 얘기가 아니고 사실 그것도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게 정말 있더라. 알게 됐죠. 저는 뭐 기본적으로 바닷물은 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짜지 않으면 네. 썩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닷물이 썩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 물고기도 못 살고 사실은 그 바다가 네. 완전히 이거 쓰레기통이 되니까 바닷물은 짜야만 된다. 그 염도라는 게 조금만 지나면은 그 염도 때문에 안 썩어서 생명체가 살지만 조금 더 짜면은 또 못 살거든요, 사회처럼. 근데 그 차이가 사실 굉장히 큰 것도 아니고 조금 차이에 물론 뭐 지중해나 이런 데는 조금 염도가 태평양 대서양보다 높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측정은 안 했지만 그렇게 일정한 바닷속에 저 동화 같은 맷돌에서 갈아서 계속 나오기도 한다는데 어떻게 일정한 염도를 유지하는 겁니까? 예. 우리가 바다를 보면 바다에 따라서 그 염분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어디는 더 짜고 어디는 덜 짜고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화학 물질의 상대적인 비율은 어느 바다든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잘 섞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어디는 더 짜고 어디는 덜 짜고 하느냐? 지중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바다들보다 염분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물이 양이 일단 적고 그다음에 거기서는 증발되는 그런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염분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또 우리 황해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는 염분이 또 상대적으로 낮아요.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큰 강이 많이 흘러 들어가죠. 한강 들어가죠. 금강 들어가죠. 뭐 영산강 들어가죠. 압록강 북쪽에
대동강, 뭐 청천강, 압록강 쭉 있지 않습니까? 상어강 들어가지. 그렇게 이제 민물이 섞여가지고.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상대적으로 염분이 낮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대부분 그 염분이 높은 물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라앉아서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면은 육지에 가까운 곳, 강이 많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곳은 낮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 갈수록 좀 염분이 그 뭐 높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또 저 북극이나 이런데 바닷물이 어는 곳 이런데 가면 물이 얼 때 염분은 그냥 빠져나가고 물만 얼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면은 굉장히 염분이 또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까 큰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흐름을 밀어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냐 하면 저 극지방에서 이제 온도가 굉장히 낮죠. 낮으니까 물이 온도가 낮으면은 무거워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음이 얼면 염분이 많이 있으니까 염분도 높아지니까 더 무거워지고 그 물이 무거운 물이 밀려내려.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물을 뒤에서 이렇게 등을 밀어주면 그게 이제 대서양 바닥을 통해서 쭉 와서 이 남극 대륙 근처까지 와가지고 인도양으로 들어가고 태평양으로 들어가고 또 이제 솟아올라서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이런 큰 흐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주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지상에서부터 고도 한 100km 이상 넘어갔을 때를 우리 우주라고 부르자 뭐 이런 게 있는데 바다에도 혹시 그런 기준이 되는 고도가 있나요? 수심이라고 해야 되죠? 네. 예, 물론 이제 해양학을 하는 분들이 그 바다를 그냥 놔두지는 않았겠죠. 뭔가 이제 구분을 했겠죠. 구분하는 게 이제 육지에서 먼 바다로 나가면서 구분해 놓는 것도 있고요. 뭐 우리가 근해라고도 하고 뭐 원양이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수심에 따라서 나눠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표층 하면은 여기는 햇빛이 잘 비쳐가지고 그 속에 있는 식물 플랑크톤들이 이렇게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층을 뭐 표층이라고 하고 거기는 빛이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가 유광층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래쪽으로 점점 내려가면서 이제 어두워지는데 그래서 뭐 우리가 박광층 이렇게도 얘기하고 더 밑에 내려가면 완전히 깜깜한 그런 암흑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무광층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빛의 양에 따라서도 부르고 또 깊이에 따라서도 뭐 심층, 중층, 표층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예, 그 바다도 굉장히 구분이 상세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바닷속에 염분을 만들어내는 맷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다면 이 바다에는 바로 이 열수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이 열수공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 한 그 150년 전만 해도 깊은 바닷속에 생물이 안 산다는 그런 심해 무생물설이 설득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설득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합성. 우리가 지금 이 육상에서 생물이 살 수 있는 거는 식물들이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고 뭐 그게 초식동물이 먹고 육식동물이 먹고 그래서 이제 생태계가 부양이 되지 않습니까? 바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햇빛이 잘 드는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죠? 유광층이라고 얘기를 했죠. 복습 한번 해봤습니다. 그 유광층 여기에서 이제 식물 플랑크톤들이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만들면 그거를 이제 동물 플랑크톤들이 조그만 동물 플랑크톤이 먹고 이제 뭐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그다음에 뭐 상어도 하고 이렇게 이제 먹이 사슬이 쭉 돼서 이게 유지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저 깊은 심해 햇빛이 비치지 않는 그런 심해는 깜깜한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하죠. 빛이 없으니까. 그 얘기는 먹을 게 없다는 얘기죠. 그 심해에 사는 생물들이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저 표층에서 살던 생물들이 죽어서 가라앉은 그런 사체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먹이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먹이가 부족한 곳이 이렇게 심해져. 그래서 우리가 사막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 어느 곳을 가면은 거기는 송곳 하나 꽂을 자리가 없을 만큼 생물들이 바글바글한 곳이 있어요. 심해. 예, 예. 심해. 예. 그게 이제 미국의 그 우주해양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그 엘빈이라는 심해 유인 잠수정이 있습니다. 네. 그게 1977년에 우리 그
갈라파고스 제도 옆에서 수심한 2,700m 되는 곳에 탐사를 하다가 굴뚝 같은 데서 시커먼 연기 같은 게 막 솟아나오는 그런 곳을 발견을 했어요. 예, 거기가 바로 이제 열수 분출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뜨거운 물이 솟아나오는 이 굴뚝 같은 그런 구멍들이 쭉 있었던 곳이죠. 근데 거기를 보면은 그 열수 분출공에서 우리가 흔히 그 마치 연기가 솟아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거는 연기는 아니고요. 예, 연기가 아니고 물입니다, 물. 네. 물인데 그 나오는 게 이제 그 안에 황화수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많이 섞여 있어서 그게 이렇게 뿜어져 나오면 마치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 물의 온도가 무려 한 350도에서 450도 네. 가까이 돼요. 그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350도? 450도? 물속인데. 아, 물인데? 네. 물은 100도 넘으면은 끓어버리는 거 아니야? 압력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게 예. 심해 압력.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기체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물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산에 갔을 때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물이 100도가 안 돼도 그렇죠. 그렇죠. 압력이 낮으면. 심해는 압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물이 그렇게 온도가 높아도 이게 기화가 안 되고 네. 예, 물 상태로 빠져나오는데 거기에 그 검은 연기처럼 보이는데 황화수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신기한 그런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그 황화수소는 우리 사람한테는 독가스입니다, 이게. 그런데 거기에 사는 이 황화박테리아들, 세균들은 그 황화수소를 가지고 영양분을 만드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식물이 광합성을 하듯이 거기에 사는 세균들은 화학합성이라는 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이 식물의 역할을 거기서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먹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생물이 그렇게 많이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막의 오아시스다. 근데 그 깊이가 어느 정도 깊이에 깊이요? 예. 보통 그거는 한 2,000m 이상 되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게 일반 그 위에 있는 물고기가 뭐 잠수해서 그 밑에까지 내려가기는 힘들 것 같고. 맞습니다. 예, 예.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물고기들만 또 거기에 살고 있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좀 깊은 데서 사는 물고기나, 그러니까 아주 깊지 않지만 좌우간 좀 깊은 데에 있는 것들을 잡아가지고 이 위로 끌어올리면은 네. 불에나 이런 것들이 위로 올라오면 이제 압력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예. 그래서 늘어나서 이렇게 터지기도 하고. 네. 반대로 얘기하면은 불에나 이런 것들이 있는 물고기가 이 표층에 사는 놈들이 그 깊은 데까지 내려가면 불에나 이런 것들이 눌려서 그렇죠. 숨을 못 쉬죠. 예, 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놈들은 거기에 적응을 해서 사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물고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심해 물고기 굉장히 물고기만 놓고 봐도 굉장히 재밌는 그 것들이 많은데요. 예전에 그 줄 베른이 쓴 해저 이말리는 다 아마 읽어보셨죠. 예. 거기 보면 이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점점 이제 10m 들어갈 때마다 약 1기압씩 이제 늘어나는데요. 그러면은 제일 깊은 데가 10,000m가 조금 넘으니까 그 얘기는 1000기압. 천기압. 예. 1제곱센티미터. 뭐 손톱 면적만한데 천기압. 1톤으로 누르는 그렇죠. 그런 누르는 거죠. 예, 압력이거든요. 무시무시한 압력이 예, 있는데 그러면은 줄베르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거기에 생물이 산다면 얘는 몸이 철갑을 두른 것처럼 엄청 튼튼해가지고 그 압력을 견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구찜 좋아하세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그 깊은데 사는 물고기거든요. 아구도 아구가요? 깊은 데서. 예, 어. 그 맛이 어떻든가요? 맛있습니다. 부들부들한. 맛이 예, 부들부들하죠. 자, 그러면 깊은 데 사는 놈이 부들부들하면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 압을 어떻게 버티는 거죠? 예, 오히려 걔네들은 그 이제 세포나 이런데 오히려 수분이나 이런 게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체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변하면은 부피가 금세 변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액체나 고체나 이런 거는
잘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얘기는 식감이 유연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근처에 사는 애들은 거기에 적응한 그런 특이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해저의 어떤 갈라진 틈에서 우리 이제 화산 터지듯이 예. 바다에서도 그렇게 이제 지구 내부의 그 열이 글로 열수공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그런 열수공의 위치,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해저의 그 지도 같은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다 있나요? 예, 지금 이제 예전에는 바닷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그 바닷속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도리가 없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수중 음향 장비를 이용을 해서 소나를 이용해서 배가 쭉 가면은 이 바닥에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 게 자동으로 지도로 다 그려지는 이런 그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가면은 이제 바닥에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세계 전도처럼 거기에 우리가 보면은 바다는 그냥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물이 다 증발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바닷속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지금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열수분출공이나 이런 것들이 뭐 아무데나 있는 거는 아닙니다. 뭐 해저평원이나 이런 데는 없고요. 대부분 이제 그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 이제 있죠. 그래서 그게 해저 지각을 보면은 거기 이제 틈이나 이런 쪽으로 바닷물이 스며들게 되면 그 틈을 통해서 쭉 내려갔다가 밑에는 이제 마그마가 굉장히 뭐 한 200~300도 되는 마그마가 있고 그 들어간 물이 이제 덮여져 가지고 그 주변에 그렇죠. 있는 암석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뭐 저기 성분들, 광물질들을 녹여 가지고 그게 이제 압력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어딘가는 찾아서 밖으로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서 솟아나오게 되는 곳이 열수분출공이고요. 이제 나오게 되면 아까 350도에서 한 450도 정도 된다고 했죠. 근데 그 주변 보면은 조금만 가면은 이 아주 깊은 바다 여기에 그 수온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으세요? 뭐 어쨌든 0도보다는 높겠죠. 예. 한 1도 좀. 0도에서 1도 뭐 몇 도 사이. 예, 한 1, 2도 정도 됩니다. 네. 거의 0도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350에서 450도 되는 뜨거운 물, 그 안에 광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굴뚝을 통해서 나오다 보면은 주변에 찬물을 만나겠죠. 더워지고. 그러면 거기 녹았던 그런 광물질들이 다시 침전이 돼가지고 점점 굴뚝이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보면은 오래된 것들은 이 뭐 몇십 미터 높이가 되는 이런 굴뚝도 있고요. 이게 계속 나오다 보면은 이제 그 구멍이 점점 침전이 되면 좁아지겠죠. 그래서 막혀가지고 그 열수분출공이 저희는 이제 죽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더 이상 이제 그 뜨거운 물을 안 내뿜는 그런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그 주변에 살던 그 오아시스 같았던 곳이 생물들이 이제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독을 들이는 거는 그런 그 죽은 열수분출공 그 안에 우리가 백금, 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그거를 잘라서 재련을 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고 이제 네. 또 딴 데 또 새로 생기기도 하고요. 열수분출구가 이제 나중에 죽어도 그 속은 파이프처럼 비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들어가 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우주로도 그럼요. 나가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주의 탐험이 시작이 됐는데요. 예. 이 바닷속도 이제 탐험이 시작되는 뭔가 중요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닷속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1930년대 오면은 이제 장비를 만들어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브라는 분이 쇠로 그 직경이 134cm 그러니까 1m가 조금 넘는 우리 키보다 훨씬 지름이 작은 그런 쇠공에 창문을 하나 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배에서 이제 그 쇠줄로 묶어 가지고 물속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밖을 이렇게 내다보는 거죠. 바닷속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가지고 약 한 900m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게 이제 그 20세기 들어와서 얘기고요. 1960년이 되면 그 트리에스테라는 이 잠수정, 심해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탈 수 있는
유인 잠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바다에서 제일 깊은 곳, 해구. 마리아나 해구는 들어보셨죠? 그 가장 깊은 곳 거기까지 그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게 1960년이고요. 네. 1964년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열수 분출공을 생태계를 찾은 미국 우주해양연구소의 그 엘빈이라는 심해 유인 잠수정, 이 과학 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잠수정이 만들어지는 게 1964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쭉 탐사를 해서 77년에 그 이제 그런 신기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도 발견을 해서 그 굉장히 사실은 이 해양학이라든지 생물학적으로는 중요한 그런 이벤트였었는데요. 왜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하는데 태양이 만약에 식어버리면 태양 얘기하니까 관심이 갑자기 네. 높아지시죠? 자, 태양이 식어버리면 과연 지구의 생명체가 어떻게 될까?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다 사라지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태양이 식으면 지구는 죽음의 행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네. 77년에 그 화학 합성하는 그 생태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좀 얘기가 달라졌죠. 거기에는 햇빛에 의존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열수 분출공에서 나오는 그 화학 물질을 가지고 화학 합성하는 세균들을 바탕으로 하는 마치 육지 식물처럼 그런 생태계가 유지가 돼서 태양이 식더라도 저 깊은 바닷속에 사는 그 생물들은 육지 살수 있나요? 생물들이 그렇죠. 없어져 버리더라도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아마 지금 아마 이제 고등생물들은 육지에 사는 고등생물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이렇게 광합성을 안 해도 되는 이제 생물들이 다시 또 이제 진화를 거듭하여 고등생물이 될 때까지는 또 굉장한 시간이 걸리겠죠. 예. 박사님께서는 심해 잠수정을 타고 5,000m 아래까지 내려가 보셨다고 들었거든요. 그곳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 제가 들어간 데는 이제 바다도 이게 그 지형에 따라서 그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바다의 단면도를 보면 아까 우리가 헤엄을 치는 뭐 바닷가에서 한 몇십 메타 그 부분서부터 쭉 깊어지면서 한 수심이 200m 정도 되는 데까지 아마 대륙붕이라고는 다 그렇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대륙붕이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경사가 조금 심해지면서 이 경사진 곳, 그게 우리 대륙 사면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교과서에 보면은 이게 바다는 깊이보다 이 길이가 엄청 길잖아요. 네. 이거를 한 페이지에 넣다 보니까 길이를 너무 줄여놔가지고 거기 보면은 이렇게 대륙 사면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돼 급경사인 것처럼 있는데 나타나죠. 예, 실제로 그 경사는 뭐 한 2도, 3도 우리 눈으로 봐도 아 이게 경사인가 싶을 정도의 사실은 그런 곳이고요. 그렇게 이제 쭉 깊어지다가 가면은 해저 평원이 나타나요. 제가 그 유인 잠수정을 타고 들어갔던 데는 태평양 그 밑바닥에 수심이 5,000m가 넘는 그런 그 해저 평원이었습니다. 이제 거기 들어간 이유가 그 해저 평원에 작게는 뭐 콩알만하고 크게는 감자덩이, 수박덩이만한 이런 검은 돌멩이들이 바닥에 쫙 널려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예전에는 망간 단계라고 했고 요새는 그 망가니스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는 뭐 니켈, 코발트, 망간, 구리 이런 것들이 많이 든 말하자면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져다가 재련을 하면 요새 그 워낙 산업화가 되다 보면은 그런 금속들이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육상에 있는 자원들을 쓰다가 고갈되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 인류가 기댈 수 있는 거는 이제 바닷속에 있는 그런 자원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개발을 하고 그거 할 때 어떤 환경 영향이 있는지 하는 그런 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심해저 평원을 들어갔던 것이었거든요. 잠수정을 타고 쭉 들어가면 아 이게 배터리를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명이나 이런 걸 다 끄고 쭉 내려가서 바닥에서 한 15m쯤 되면은 이제 조명을 켜고 탐사를 시작을 하는데 근데 그 조명을 딱 켤 때 그 태평양 5,000m 바닷속의 모습 저한테 딱 다가온 거는 고려청자였습니다. 고려청자요? 예, 고려청자. 왜요? 그 색깔이 고려청자 빛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바닥은 누런 그 저 뻘이 있죠.
그리고 그 물속은 물은 푸른빛이잖아요. 그 두 개가 절묘하게 섞여서 청자빛깔이 나는데 이거는 프랑스 사람들은 절대 느낄 수 없는 예, 그런 고려 저는 청자빛을 고려청자고에 빠져 있다는 점. 근데 전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제 아래 내려가셨을 때 네. 청자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네. 얘기는 해주셨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혹시 괴물 같은 건 없었나요? 아, 제가 그 괴물을 좀 만났으면 하고 많이 바랬는데 괴물은 못 봤습니다. 근데 다행이에요. 예, 네. 생물들은 이제 많이 봤는데 우리가 열수분출공은 아까 송곳 하나 그 찌를 틈이 없이 생물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심해저 평원 같은 경우에는 생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튤립처럼 생긴 꼭 튤립 꽃이에요. 그런 동물이 있고 예, 해면이라는 뭐 동물도 있고 거기에 이제 불가사리라든지 뭐 해삼도 이제 꼬리가 길게 달린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해삼과는 다른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바닥에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잘 살펴보면 거기에 생물들이 뭐 굴을 팠다든지 아니면 기어간 흔적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해는 생물이 많지 않은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적겠죠. 네. 먹을 게 없으니까. 네. 바다라고 하는 곳이 땅도 그렇지만 주인이 있잖아요. 네. 각 나라별로 이렇게 영공영해 육지 자유의 땅이 있는데 바다 속에서 뭔가 광물을 채취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주인이 어떻게 되나요? 발견한 사람이 임자인가요? 아,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마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이야기는 네. 들어보셨죠. 이지. 그 이지 안에 있는 거는 그 이제 연안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자기네들이 배타적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그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해라고 들어보셨죠? 네. 공해는 사실 그 200캐리를 벗어난 그런 바다,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그런 바다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바다는 사실 주인이 없죠. 가만 놔두면 틀림없이 해양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들이 가서 다 자원을 독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그 유엔 해양법이 만들어지고 그 기본 정신이 이겁니다. 공해는 어느 나라에 속한 게 아니고 인류 공통의 유산이다. 그래서 공평하게 그 나누는 거를 일단은 철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있는 자원을 개발을 하려면 국제해저기구라는 그런 그 유엔 해양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국제기구가 있는데 그 안에 회원국들이 모여서 상의를 해서 모든 나라들이 공평하게 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양하게 심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우리나라 해양과학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우리 바다 하면 왠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곳, 그냥 무섭고 여름한철 가서 해수욕하고 오면 좋을 곳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바다가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라든지 중요성은 정말 대단합니다. 아까 지구의 생명체의 고향, 일단 그 생겨난 곳이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밥상에 수산물, 그리고 아까 쭉 얘기했던 그런 광물 자원, 그리고 조력발전소 뭐 이런 얘기 우리 시와호에 있는 거 다 들어보셨죠? 거기서 전기도 만들죠. 그다음 뭐 해양 심층수, 그 많은 물, 그냥 먹을 수는 없지만 그걸 우리가 담수화하면은 거기서 우리가 식수로도 쓸 수가 있고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환경, 기후가 좋은 것도 결국은 그 비열이 큰 바닷물이 열을 저장했다가 뭐 접을 때 내놓고 해서 살기 좋은 이런 그 기후를 만들어 주잖아요. 바다가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한데 이 해양과학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많이 얻는 것이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해양의 기초과학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그 한국해양학회가 지금 만들어진 지가 5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이제는 바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자원을 전 세계인들이 생각하듯이 그 지속 가능한 개발 방법으로 인류가 현명하게 사용하는 그쪽으로 이제 해양과학 기술이 그 응용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무궁무진한 곳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죽하면은 미래학자들이 인류의 미래는 바다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지구인도 모르는 지구 심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 어떠셨는지 한 분씩 저희가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우주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바다를 하면서요. 그 EXID의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위아래 위아래. 네. 그러면서 계속 비교를 하면서 이제 좀 보게 됐고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이제 계속 들으면서 머릿속에 그 해저 도시가 좀 상상이 됐어요. 이제 그 전에는 뭐 화성의 도시를 세우고 영화의 마션처럼 이런 걸 상상을 했다면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해저 도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주 화성의 도시가 먼저 생길까? 아니면 바닷속에 있는 해저 도시가 먼저 생길까?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 지금 오늘 바다 얘기, 특히 심해 얘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바다라는 게 어쨌든 모든 생명체가 시작된 것도 그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됐고, 또 바다 속에는 사실은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그 우리 식량 자원을 제공하는, 지금도 식량 자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바다라는 게 굉장히 식량 자원뿐만 아니라 또 심해에는 광물 자원까지 굉장히 무궁무진한 우리의 그 보고가 돼 있는데, 아마 많은 젊은이들이 바닷속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들을 안 썼을 것 같아요. 저도 심해 바다는 크게 생각을 안 하고 과학적으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보니까 이 바다라는 것, 특히 심해라는 것도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분야이고 한번 뛰어들어 볼 만한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심해, 해양에 대해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면 우리 세계 선진국 몇 나라 지금 아직 안 뛰어들었다니까 이게 블루오션처럼 좋은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태양의 반대말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뭐 반대말이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태양처럼 중요한 단어가 또 뭐가 있을까? 바로 해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양이 우리 인류에 아주 중요하듯이 해양도 태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해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구의 보물창고 우리가 심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최윤정 박사님께서 우주의 도시보다 해저의 도시가 더 먼저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해저 도시 가능할까요? 우리 어렸을 때 뭐 이거는 거의 상상 속의 얘기였지만 지금 해저 호텔도 있잖아요. 우리가 들어가서 창문을 딱 열면은 물고기들이 막 창문으로 지나다니고 그 물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잘 수 있는 그런 해저 호텔도 있고 앞으로 이제 이런 시설들이 또 바닷속에 이제 그 아쿠아리우스라고 그 해저 실험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면 우리가 점점 이제 그 바닷속으로 우리의 생활의 영역을 넓혀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성에다가 사는 기지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이 저렴하고 저 화성시